MGO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은 못 지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장도 힘들고 네.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여의도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증권사들이.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진행자로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로서도 네. 그렇게 마음 편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네. 일단 최근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주제를 네. 보니까 딥밸류 구간에서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에 집중은 나 또 뭔가 굉장히 심오해 보이기도 아니 뭐 심오한 하고요. 거 아니라 네네. 제가 세미나 다니는 내용 중에서 뒷부분을 갖다 제목으로 아, 썼네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이럴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보면 그냥 일단은 뭐 시장이 시스템적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세상은 망할 것 같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 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이러한 우려들이 있고 그걸 뭐 이준호 선생님 늦게 오시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쉽게 좋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 왜 당황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돈 풀어도 물가가 잘 안 올랐었거든요. 네. 돈을 풀어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래서 돈을 충분히 풀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은행에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개인한테 직접 돈을 다 뿌렸던 그랬죠. 미국 같은 경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과한 소비를 했고 내구재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그쪽이 굉장히 사이클이 좀 크게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풀린 돈들이 결국 인플레를 자극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푼 적이 있었나요, 센터장님? 뭐 그동안? 증가율로 본다면 과거에도 뭐 비슷한 있긴 경우가 있었나요? 있는데 이번에는 아. 특히 좀 더 그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됐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파월의 실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올해 네. 2월인가 4월은 헷갈리네요. 전쟁까지 나니까 네.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공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전쟁이 나오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수년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니라 단 1년간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1년간 인플레가 급격히 일어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모든 자산들이 막 급격하게 재편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주된 주제로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 먼저 균열이 강하게 온 거예요. 네. 아마 여기서도 아마 월요일 날 아마 박 본부장님 아마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채권 사이드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죠. 지금 여의도도 최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레고랜드 사태라던가 뭐 ABCP 문제라던가 또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 같은 문제라던가 뭐 영국 이슈라던가 이런 쪽들이 계속 균열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터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꼭 이거 같아요. 지난 우리가 주가 상승기에 뭐 신기술, 뭐 메타버스,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논리를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또 이 반대로 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러티브로서 막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최악으로 봐야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이제 저도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풀어서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 게 있는데 네. 거기도 썼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갔던, 저번 주에 나갔죠. 저번 주에 나갔던 네. 칼럼인데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선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냥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DNA는 네. 유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보면 너무나 두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좀 뭐 향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선택이 상당히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을 그런 순간에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세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런 수많은 사건이 참 있었거든요. 저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진 않았다. 그렇죠. 네. 저 사회자님과도 저번에 한번 제가 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아,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전자를 막 9만 원 이럴 때 사는 건 두려웠겠지만 네. 뭐 삼성전자 5만 원 전후에서가 두렵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인스는 어떨까요? 하인스가 저번에 트레일링 PBR로 8만 400원인가에서 돌았는데 그게 대략 PBR로 과거 역사적 밴드 하단이에요. 그럼 거기서 물론 추가적인 좀 낙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장님 네, 쭉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좀 당황해가지고 횡설수설 네네. 했는데 네네. 오늘 우리 주인공인 이준현 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우리 세토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약간 괜히 네. 제 칼럼 얘기하고 많은 사회자들이 지금 저 왜 뭐 저런 얘기하나 저 사람 그럴 텐데 이게 선전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네. 이번 주에 썼던 칼럼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사실 워낙 제가 대표님이야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위기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딥밸류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뭐 여러 군데서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온 큰 위기야. 그러면 제가 틀린 거겠죠. 뭐 그거야 제가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네네. 저는 왜 그렇게 보지 않는 거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근데 뭐 네. 이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아니라면 주가는 상당히 딥밸류, 매력적인 밸류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크레딧 스위스예요.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가 왜 놀랬냐면 네. 우리 기억 속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8년 9월입니다. 9월 15일인가 내가 날짜가 정확하진 않은데 네, 네. 리먼의 파산이었어요. 리번. 네. 정말 지금이야 웃으면서 우리가 리먼 파산을 얘기하지만 당시에 저도 얼떨떨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이게 도대체 이게 파산할 수 있는 건가? 네. 나중에 영화 보신 분들이 저렇게 파산할 수 있다 하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후에 또 리먼 파산하고 나서 이걸 뭐 인수한다 얘기 또 별 얘기 다 있었죠. 하여튼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CDS 프리미엄 올라간 거예요. CDS 프리미엄은 뭐냐면 부동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위험이란 말이에요. 네네. 보시다시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 상당히 그렇죠. 높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랬을까? 크레딧 스위스가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회사의 사업부별로 좀 실적을 봤더니 인베스트뱅크 쪽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케고스라던가 비루항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요새 최근 뉴스 보면 되게 안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망하면 정말 심각하겠죠. 네. 그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정말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주가 도이치방크랑 두 개를 제일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회사가 문제가 되려면 보통주 자본 비율을 봐야 되는데 너무 건전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체크. 저희 여기서 뭐 좋다 나쁘다 우리 여기서 뭐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박살났다 이래도 이 변동성을 누가 맞추겠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은 과연 시스템적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하려고 하는데 보통주 자본 비율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네. 네. 너는 소장님이 표정이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편인데 그 다음에 리버 OI 스프레드예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단순한 개념이 뭐 이렇게 보면 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리버라는 거는 그냥 단기 자금 시장인 거거든요. 네. 이게 나빠지면 리버가 전 단기 자금 시장이 안 좋아지면 리버 금리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는데 이제 오버나잇 인덱스 스와프라는 게 OIS라는 건데 이거는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OIS 어떤 의미죠? 오버나잇 인덱스 스와프. 그러니까 오버나잇 하루짜리 인덱스.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하루짜리 네. 하루짜리. 대출금리. 그러니까 리버는 단기장 시장의 어떤 걸 나타내는데 이 둘의 차이가 막 벌어지면 결국은 단기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아, 지금 이거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가는 거는 리버가 그만큼 그렇죠. 급등을 했다. 그 의미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리버 뭐 네. 정확히 아시지만 단기장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OIS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은행 간 하루짜리 변동금리랑 교환하기로 약속한 고정금리니까 이게. 네. 근데 이게 뭐 움직인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유럽 쪽이 더 저렇게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요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때 코로나 때 보시면 이게 확 튀어가지고 그때 우리 난리 났잖아요. 네네. 대체 뭐 업데이트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크레딧 스위스랑 그 말씀드린 거고. 근데 또 웃긴 얘기가 경기예요. 요즘 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다녀보면 뭐 백화점도 사람 넘치고 여행객도 넘치고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는 안 좋지 당장은 안 나쁘지 않아요. 체감하기에는 근데 앞으로 경기는 안 좋은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 경기 지표로 보면 뭐죠? 경기 선행지수는 막 꼬라박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하여튼 격하게 아래로. 동행지수는 네. 이제 꺾이지도 않았어요. 격하게 아래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같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 기조는 상당히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뭐 상당히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은 한다는 거죠. 아니, 국내 시장이 좀 난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네. 아마 채권 매니저들은 지금 뭐 저 같은 주식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뭐 딥밸류 얘기라도 하죠. 채권 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무슨 말이냐, 이제 거래가 다 멈췄는데 뭐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잠깐만, 센터장님. 네. 아, 그나저나 먼저 저기 사과의 말씀을. 아, 아니, 어떻게 보니 사람이 네. 딱 한 시간을 착각을 하네요. 아, 제가 그랬어요? 한 시간을 딱 네네.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동하던 중에 오늘 좀 이렇게 아유. 실내를 보면습니다. 아유, 예. 그냥 그래도 저야 뭐 소연이 뵈러 오니까 즐거운 마음이니까. 근데 여기 경기 동행지수, 네. 선행지수는 알겠는데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동행지수예요, 그게. 그냥 동행지수. 그냥 동행지수? 그쵸. 그냥 그 아까 그냥 왼쪽에 그쵸. 흐릿한 걸 갖다 그대로 예. 짙게 옮기셨구나. 그쵸. 네네.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것도 참 그래요. 뭐 이걸 갖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당장 경기가 확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네. 또 안 좋아질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지가 참 궁금한데 분명한 거는 금리는 올린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부터 했냐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글로벌 IB들이 리만 같은 거 경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글로벌 자금 시장이 그렇게 뭐 스프레드가 좀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국내 우리 당장 오면 하여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네. 특히 최근에 희한한 게 매매 전세 가격은 막 내려오는데 월세가 급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이제 대체제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드려요. 요새 이제 물건들 중에서 뭐 3억짜리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다. 그럼 월세 100만 원이다 치면 수익률 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게 지금 진짜 예를 들어서 네, 경기 네. 주변에 이거 예금 가면 나오는데. 그렇죠. 예적금만 해도 그렇죠. 요즘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이게 자산으로 확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려면 어디가 나오냐를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불안해들 하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뭔가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채권시장 쪽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ABCP 문제들이잖아요. 결국 그 강원랜드 레고랜드인가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 사실 이게 자산이라는 게 있으면 투자자들, 뭐 매니저나 이제 여러 자산들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는데 요즘은 이게 다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잘 안 가져왔는데 네.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채권이랑 주식 동시에 다 같이 깨지고 또 지금 덜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 관련 자산이 있는데 네. 이 대체 관련 자산들이 보통 이걸 안을 두드려서 이제 보면 부동산이에요, 이게.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사실 이거는 사실 여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뭐 주요 큰 기관들 보시면 이제 주식 손실 올해 얼마, 채권 손실 얼마, 근데 대체는 플러스로 나와 있고 그래요. 아직. 예. 네. 왜냐면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 은행도 돈 많고 그거 아세요? 요새 이런 금융기관도 네. 좋은 은행 같은 데는 돈이 많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요즘 힘든 거고요. 네. 기업들도 보시면 제가 이제 막 요즘 왜 스프레드 같은 게 안 벌어지냐들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저희가 좀 데이터를 뒤져봤어요. 네네. 왜냐면 여러 가지 기업 데이터 뒤져보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합쳐놓고 보면 기업이 돈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투자도 안 하고 계속해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금리도 싸고 하니까. 네. 근데 그냥 조달 안 하고 돌아오면 돈 갚아버려요. 지금. 근데 여러 가지 조그만 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온도차 굉장히 심한데 네. 이 대표적인 게 금융권 보면 이제 이것도 편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즘 뭐 기사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나라로 놓고 본다면 뭐 PF가 터진다, 뭐 대구 지역 부동산 보여주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브릿지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보험 PF 들어가기 전에 뭐 땅 사고 막 이런 데 쓰는 돈들이에요. 그런 곳들에서 잘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브릿지론에서 롤오버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ABCP 같은 매입 양적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관련된 기관들이 저축은행, 뭐 투자 관련된 곳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아주 단순화시키면 은행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은행은 문제가 없는데 네. 투자했던 곳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다른 말로 하면 영국도 이번에 되게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 영국의 채권이 평가액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잘 해결은 됐지만. 그럼 만약 여기가 제가 이제 저희들 이베스트 하우스의 의견은 이 정도면 주시장은 뒷밸류가 와 있다.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만약 저희들 생각이 틀린다면 이런 쪽에서 뭔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면 저희들은 생각이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부동산이 흔들리면 대체 투자 흔들린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네. 갈수록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왼쪽 그래프는 맞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규모가 커지는데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 대체 투자가 많고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그 말씀은 부동산 쪽이 혹시나 흔들리면은 좀 저 말씀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쪽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놓고 보면 결국은 오늘 뭐 재미없는 내용인데 지금 당장 은행되는 문제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이런 쪽의 문제가 만약 커진다면,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유럽 그 글로벌하게 보여도 그런 투자 관련된 투자은행들의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가 정말 망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소위 PF 관련된 어떤 펀드가 잘못돼서 망하거나 이래야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알기로는 감독 당국에서도 자꾸만 그래서 요새 ABCP, CP 시장 자꾸 뭐 채양기금 넣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넣어서 이제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미디어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왜 촉발되냐면 또 지겨운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또 인플레이션과 금리 얘기예요. 네. 정말 아마 매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니까요. 아니요. 왜 이런 우리 균열이 왔을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제 사회자님과 이제 저희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는 정말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가 나버린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전에는 돈을 풀어도 잘 안 났었는데. 네네. 네. 인플레가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플레가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기승전 인플레로 오는 거예요. 아까 저런 것들도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다 지금. 네. 인플레가 잡히고 있냐? 그러면 제가 이걸 자주 보여드려요. 매일매일 뭐 러시아가 봉쇄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계속 빠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기가 안 좋다고 온갖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하여튼 겨울에 굉장히 걱정했던 소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10월 되면 다시 미국의 휘발유가 오르고 하니까 뭐 문제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트렌드를 보고 있으면 이건 확실히 뭐 주식도 많이 꺾였지만 이쪽도 확실히 꺾였다는 거고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자재는요 굉장히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항상 쫓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 경기가 꺾이면 이거는 상당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LME가 열릴 거거든요. 요 런던에서 항상 요때쯤 열려요, 런던에서.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LME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서로들 모여가지고 상품 시장 전망이 나올 텐데 아마 상당히 경기를 반영해서 하방을 잡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자가 상품시장 담당자가 겨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료를 냈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 뷰가 지금까지 잘 부합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페이지 첫 시작할 때 하신 말씀 네. 내러티브보다 숫자에 아 그렇죠. 지금 아까 보여주신 천연가스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게 내러티브는 흉흉해요. 네 맞습니다. 뭐 노드스트림 뭐 가스관도 맞습니다. 폭파도 되고 추우면 뭐 잘못하면 뭐 독일이 장작을 떼네 어쩌네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네. 근데 막상 천연가스는 저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이유가 참 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르웨이나 이쪽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과거보다는 러시아 거보다는 비싸게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체가 가능했다는 거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숫자를 보자는 것도 이것도 해당되는 건데 한번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누가 지금 여기서 주가 뭐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돌아 이거 참 말하기 어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는 중인데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요즘 다니면 저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커지죠. 아, 이걸 잘못 보고 있나? 정말 이번에 인플레는 안 잡히는 거. 특히 이번에 또 CPI 나왔는데 MOM이 그냥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MOM이라는 거 추세가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전월비가 치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걸 저희 코어 CPI가 꺾이려면 서비스 뭐 이런 거 의료비는 후행적이라 치는데 네. 핵심은 렌트비거든요. 렌트비가 40%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렌트비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ORR이라는 거예요. OER.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한국은 주거비 비중이 이렇게 낮은 거는 OER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네. 네. OER이 뭐냐면은 내 스스로에게 너 임대 얼마 줄 거야를 서베이하는 겁니다. 그걸 미국 물가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거를 스스로에게 자가주택가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너 자기에게 묻는 가격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매달 보면은 0.6, 0.69, 0.75 하여튼 잘 안 빠지고 계속 삐지삐지 올라요. 이거 뭘까요? 집값이 올라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집값이 꺾이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모기지 금리가 거의 7% 왔는데 과연 미국에서 집을 사는 집 가격이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반론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안 줬다부터 온갖 얘기 나오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소장님께서 숫자 보자고 하셨는데 모기지 금리가 7% 육박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말이 그렇지 미국에서 이 금리에 집을 지금 살 수 있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쭉 떨어지는 모기지 금리는 역축이에요. 축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2, 3, 4, 5, 6으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예. 그 6개월 예, 축반전을 하셨구나. 축반전 시키고 6개월을 선행시켜야지 이게 잘 맞거든요. 그럼 저러면은 집값은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빠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보니까 숫자로 보면은 네. 결국 OER이 꺾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예. 스티키하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주거비 쪽에서는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예. 또 하나는 임금이 있잖아요. 근데 예. 임금은 또 최근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보다 이제 마이너스 0.1이거든요. 예. 임금도 지금 확실히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속도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에서 일각에서 이런 거죠. 여기서 물가가 코어로 더 치고 나가버리면 이번에 사실 미시간도 좀 높게 나와서 걱정이긴 한데 그럼 금리가 5%가 아니라 6%, 7% 얘기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게 시스템이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이거가 미국이 내년 초에 뭐 바클레이스 전망 따르더라도 5.25 정도거든요. 굉장히 걔네가 호키시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5% 전후 아닐까 많이 가야.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희망 섞인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은 주택과 노동시장 데이터를 지금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미 일어난 미래를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일어난 일을 갖고서 데이터를 우리가 숫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한 3개월, 6개월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좀 꺾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안 꺾이면 아까 앞서서 지금까지 괜찮았던 여러 가지 위험 징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거의 인계 수준가 네,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뭐 지금은 우리가 리만이라는 게 처음에 터지면서 이게 막 확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추길 바라는 거고. 저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영국이 굉장히 파운드가 문제됐을 때 다들 떠오르는 게 소로스였거든요. 이번에는 또 재빨리 조치하잖아요 영국도.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뭐 보스한 정부에서 너 자른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바로 또 재무장관 갈라버리고 감세 철회해버리거든요. 예. 이게 그때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데자부가 생각나시지만 그대로 잘 안 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지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지금 네, 저 센터장님, 네, 아까 그 저기 뭡니까 OER 비중 나오는 그 네, 슬라이드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니 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도 이제 집값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거비, 렌트 이런 게 좀 낮아질 것이다. 뭐 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뭐 모기지 금리라 할 만한 주택 담보 뭐 저기 대출 금리 이런 것도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논리로 네. 향후 집값이 좀 아니면 하다못해 월세라도 그러니까 내려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뭐 정부 정책에서 지금 뭐 굉장히 급한 게 부동산 갖고는 예, 제가 봤을 예, 때는 부동산은 예. 상당히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내려가야지 정상 아닐까요 지금? 근데 저기서 예. 하다못해 저도 지금 둘째가 지금 뭐 이제 미국에 회사 있어요. 아니요 회사 근처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뭐 아. 승인시만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저기 보세요. 우리 오른쪽에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한국 주거비 비중이 9%라 가지고 저 밑에 있는데 저거 체감되세요? 아니 아니 구성 항목이 다른 거예요. 구성 항목이 다른데 너무 제 생각은 네.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나라가 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예. 경기 선행 지수도 보시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디퓨전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월급 그쵸? 받아가지고 저 뭐야 월세 나가면은 네. 월세 나가고 뭐 조금 하다 보면 뭐 쓸 거 없다 이러는데 저예요. 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네. 사실 이 문제가 가면 이제 또 문제가 또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비에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 걱정되는 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세일 땐 편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올라가죠. 그러니 그렇죠. 이 부분이 참 그 물가가 우리나라는 반영도가 되게 낮은 편이어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대적 물가가 낮아 보여요. 좀 낮아 보이는. 네. 아, 저는 월세 내야 되는데 갑자기 네. 좀 눈물이 좀 나려 그러네요. 그래서 수치가, 네. 제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금리를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 뭐 연준 피보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언제쯤 멈출까? 네. 시장 이제는 금리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저도. 미국의 10년 국채 10년물이 4%를 넘어간 날, 야, 저게 넘어가는구나. 이게 얼마 네. 만에 본 건지 이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 언제쯤 시장 금리가 멈출까? 그럼 이번에 75 올리고 원래는 그 다음에 50, 12월에 하고 내년 25 정도인데 그 경로는 이미 폐기된 것 같고 뭐 75, 50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은 그건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75, 50이 25가 된다. 75, 50만 돼도 시장 금리 그때부터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지금 연준 피벗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좀 언제쯤 멈출 거냐. 이거가 돼야 앞서 시스템적 위기가 지금 가지는 않고 있는데 정말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여기서 시장 금리가 치고 나가면 생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올해 4분기가 어느 정도 피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근데 어쨌거나 시장 금리가 지금 보여주신 저 그래프들의 공통점은 시장 금리가 먼저 빠져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연준도 뒤따라 소연이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 뭐
전주지 금리 내리고 그건 저희한테는 다음 문제예요. 시장에서 먼저 빠져줘야 시장에서 된다.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채 10년이 2년짜리야. 뭐 단기 금리는 결국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거고 장기 금리가 경기를 반영하는 건데 그거마저도 그냥 금리가 네. 치고 나가 버리니까 네. 야 이게 참 좀 사람들이 그냥 놀랬잖아요. 우리가 그날 그 사실 우리가 저 CPI 발표 나고서 정말 놀랬던 거는 금리 보고 놀랬죠. 금리가 좀 요동을 치니까 뭐 주시장 요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앞에 뭐 설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위기의 징후는 아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데 제가 소장님이랑은 저번에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다른 예. 얘기도 좀 해서 들어서 저도 그날 만나 뵙고 나서 네. 시스템 위기가 정말 뭐가 있을까 많이 뒤져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부채 의존 경제가 부셔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금리 단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금리 상승이 네,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계수준에 다가선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얼마 전에 저기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따로 또 이렇게 만나셨어요? 저녁을 먹는 중에 제가 한번 뵙고서 저- 왜냐하면 워낙 시장에 있는 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죠. 굉장히 네. 제한된 사람을 좀 만나는 아. 편이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좀 사파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좀 그 식사 중에 아, 했더니만 그런 얘기 너무 관심 많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네. 센터장님 모시기에는 이 너무 얘기 아니야. 너무 사파스러우니까 오늘 네. 조금 저로서도 좀 이렇게 아니 너무 저도 그날 이후에 데이터를 많이 뒤져봤다는 거 아, 네네. 한번 좀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시각을 한번 교정하는데 그런 시나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런 네.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까? 저는 이런 거. 오늘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넘버에 집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뭐냐면 지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저 일반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루는 오르는 거 하루는 빠질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정신없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업단도 숫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통주부터 바닥이 나왔거든요. 쌌던 거, 신세계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거 바닥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더 올라는 못 가요. 제한돼 있겠지만 네. 굉장히 넘버에 집중하는 장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저희 신중호 팀장이랑 네. 달러 환산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 빠졌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 달러 환산 코스피 500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샀으면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네. 네. 몇 네. 년도예요? 2000 금융위기 전으로 오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프상에. 달러 환산, 달러 베이스로 바꾸면 1200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PBR로 보면은 많이 망가졌을 때 옛날에 쌌을 때는 98, 99, 2000년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이 훼손되죠. 예. PBR로. 예. 그때는 그 PBR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2001년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이익의 신뢰도가 낮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익이 쌓여가니까 사실 이때 한번 크게 올랐던 거고 금융위 때 한번 자본총계에 대한 고민이 한번 생겼던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여하튼 이건 달러 기준 보면은 하여튼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건 MDD라는 게 뭐냐면 최대 손실 한도로 봐도 거의 코로나 수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로 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뭐 여기서 무너진다 얘기를 하지만 다들 뭐 1800, 1500 얘기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걱정되죠. 야, 이러다 진짜 우리끼리 모여서 저희 팀원이랑 모여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응, 그런데 그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막 하시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세요? 폴론이 다음 페이지예요. 맨날 보여드리는 그림. 알겠습니다. 맨날 보여드리는 네네.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을 뭐 하는 게 쓰는 게 있는데 네네. 또 이 그림을 넣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웃겠죠. 이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 한다 하겠지만, 그냥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서 전 생각해 버리는 식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죠. 우리 대략 보면 트레일링 자본 총계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PBR로 0.8배가 2058인데 지금 다음 분기가 되면 이게 더 올라오겠죠. 네. 한 2100, 230 될 것 같은데 이미 금융위기 때 레벨에 온 거예요. 이미. 근데 코로나 때는 이게 확 빠졌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자본이 훼손된다 본 거죠. 근데 코로나 때 다 망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코로나를 생각하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네. 그냥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은행이고 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때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0.63배를 갔지만 그 전에 보시면 0.8배 많이 가야 뭐 0.9배 이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 0.8배, 0.9배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도망만 가야 되느냐, 정말 시스템 위기를 전제하고 자본 총기가 훼손되냐, 뭐 이런 고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제가 하도 막 헐레벌떡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정신이 없네. 저기서 지금 이제 지수 파란색 저 짙은 남색으로 지수가 그거 하고 네. 그때마다 쿵쿵 무너질 때마다 PBR을 갖다가 이제 밑에다 메모를 해놓으셨는데 자본이 쌓여가니까 계속 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저 약간 저 연하게 파란색 저거는 뭡니까? 지분 관련된 건데 이거 지분? 예,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아, 상관없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이거 다른 거 설명할 때 쓰려고 드는 건데. 아. 예. 그리고 지금 저 위로 저 거미줄들 쭉 많은 거는 뭡니까 저? PBR로 1.3배, 1.2배, 1.1배, 1.1배 이걸 다 라인을 해놓은 거죠. 라인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본이 쌓여가니까 이게 우리나라 올라가죠. 우리나라 예, 예. 그때 그러면은 저번에 PBR이 1.3 배까지 PBR이 1이면은 지수가 얼마쯤 돼야 된다. 그 예,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지금은 1배가 2,573이죠 이제는. 1배가 예. 2,573. 저번에 1.3배 갔었죠 이번에 맥스 예, 때가. 예, 맥스 예, 때 예. 1.3배 이때는 저희가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똑같은 얘기 그때 똑같이 그림 놓고 했었거든요. 1.2배를 넘어가면 줄여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상투권과 바닥권, 여기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알 수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에어를 하는데 이게 저는 여기라고 보는데 어떤 분이 여기까지 보는 건데 0.7배까지 빠질 수 있다, 1,800. 네. 아마 이 보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라면 네. 싸다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가 확실히 내년에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결국은 우리나라가 돈을 못 벌죠,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저는 주식장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우리한테 결정적인 변수냐 물어보시면 아까 이제 브라질 비가 내리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결국 우리가 관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를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누가 사줘야 되냐? 개인은 안 살 것 같아요. 상당 기간을. 이제부터 이제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언제 사냐 보면은 무역수지 좋아질 때 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이거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샀는데 무역수지가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안 안 좋죠. 좋죠. 계속 줄였는데 원래는 유가가 빠지면 무역수지가 개선됐었거든요. 수입액이 주니까. 네. 도대체 왜 무역수지 개선이 안 되냐? 이 질문은 이제 올해 굉장히 던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유가가 꺾이는 순간 무역수지가 개선될 줄 알았거든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나가는 게 거의 올스톱이 됐더만요. 그렇죠. 그것도 예. 잘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예. 있고 반도체 같은 것도 망가지고 다 이제 우리나라. 예.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무역 수지가 유가가 꺾이는데도 유가가 꺾이면 옛날에는 무역 수지가 이렇게 다 개선됐잖아요. 무역 수지가 이렇게 유가 꺾이면 무역 수지 그렇죠. 개선. 역축이니까 유가를 거꾸로 유가는 해놓는 거예요. 거꾸로. 예. 오케이. 근데 이게 더 내려오잖아요. 근데 봤더니 기업 이익이 더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면 주가는 EPS 곱하기 PR인데 PR은 결국 금리에 관련된 거니까 할인율 관련된 조정은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얘기를 내년 경기 추이를 아직 반영 안 했어. 뭐 기업이익 악화 부분이 좀 실적 시즌 오면 붙여질 거야. 네. 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근데 소위 실적 악화도요. 사실 주가가 상당히 반영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기업 실적 보면 제일 위에가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이 이전에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매출이 중요한데 매출 증가율과 글로벌 유동성과는 상당히 관련도가 높은데 이게 거의 유동성이 마이너스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네. 매출이 많이 꺾이는 게 이제 계속 이번 3분기 실적에도 나오겠죠. 그것도 많이 진행이 된 거고 사실 이거의 대표적인 섹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반도체예요. 예. 여기 반도체 담당자 불러서 아마 들어보시면 거의 반도체 담당자는 매크로 데이터를 얘기해요. 반도체 섹터 담당자들이.
그러면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일 겁니다. 이게 원래 제일 잘 부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빠져봤자 제한적이거든. 계속 마이너스로 심하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 그래프는 지금 꼭 유동성 증가율에다가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겹쳐 놓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네. 유동성 증가율하고는 짜장면 값도 이렇게 겹쳐놔도 맞습니다. 다 비슷하죠. 제일 그게 그래요? 경기잖아요. 집값이고 웬만한 뭐고 경기가 다 비슷해서. 웬만하면 돈 풀리면 다 오르고 돈 쪼이면 좀뭐 근데 이제 반도체를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를 말할 때 무역을 얘기할 때 반도체 빼고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또 특히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분이 반도체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의 그래서 더 삼성전자.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참 요새 고민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다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재고를 떠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캐퍼스 증가율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거나 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얘들 얘기하고 그게 잘 실제 액션들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가동률 조정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웨이퍼 같은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생산 공정의 그 시간을 길게 만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생산을 좀 느리게 가게끔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직 말로만 나오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거죠. 그런 게 좀 진행될 때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반도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재고 일수를 줄이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또 고민이 네. 외국인들은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그런 거가 내년 1분기까지 올 수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 딥밸류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저번에 그 84,400원인가 받아치고 돌아왔는데 그게 한 81,000원 정도가 그 0.9배인가 그 과거의 저점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이닉스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적자 나올 수 있다는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상단은 막히겠지만 이와 같은 반도체 쪽에서 먼저 최근에 보면은 좀 뭔가 주가 올라간다는 말씀인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래도 추가적인 낙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저 외에도 반도체 담당자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또 저의 지금까지 시장 지켜보면서 한 30년 남짓 시장 지켜보면서 또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경험치기 이번에도 맞았는데 뭔데요? 그때 이제 9월 말 10월 초 넘어오면서 네. 심지어 저녁 메인 시간대 그 공영방송 뉴스나 뭐 일간지 할 것 없이 9월 중에 외국인들이 채권만 파는 게 아니고 주식도 팔고 채권 주식 다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사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그 센터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놈의 답 없는 시장 가지고 신문하고 9시 뉴스, 요즘 같으면 8시 뉴스구나. 그리고 승희 씨 하는 9시 40분 뉴스 이런 시간대에 뉴스에서 TV에서 전부 몰라서 쩔쩔매네 이걸 갖고 텔레비에서 그냥 뭐 이렇다고 하면은 거꾸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날씨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잠깐 나가 있을까요? 저도 뉴스하러 가야 되는데. 여의도도 사실 그런 국면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많은 주주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전자나 이쪽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이닉스가 여기서 많이 빠지면 75,000원 아닐까 많이 빠지면 그런 생각 드는 순간 8만 원 초반에 돌았었던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소위 딥밸류 구간들이 다가서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들별로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보시면 최근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규모로 이탈들이 나오는 것 같은 자금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 급락하는 막 2, 3일간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네. 그럴 때 굉장히 딥밸류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거 징후가 보이는데 하나 또 연말로 가면서 좀 걱정거리가 원래 연말에 뭐 중간 선거 이런 거 다 빼고 네. 최근에 좀 아쉬운 게 금투세 관련된 것들이 아직 좀 약간 결론이 좀 안 났잖아요. 원래 2년 유예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마 지금 합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세요? 금투세. 그러니까 금투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식해서 이익 나면 이제 세금 내는 거. 세금 그게 이제 내는 거. 원래는 뭐 저번 여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좀 조정을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이게 막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가 이제 이번 가져온 건데
우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카카오에서 드러났지만 엄청나게 상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회사 상장. 네. 네. 이거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시가총액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위에 지수, 그래프. 그렇죠. 위에 요 그래프. 격차가 엄청 벌어져.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수를 보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화학 주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 그 이익을 못 보고 쓰는 거죠. 이게 어쩌면 네. 장기 투자를 막아온 가장 큰 핵심 이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게 내년 1분기 중에 원래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시행령으로 시행한단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건 좀 기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청구권, 네. 가치 이런 소위 지분 가치 관련된 기업도 지주사도 해당 이런 것들은 주가가 굉장히 재편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넘어가는 구간에 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과 지수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면 우리도 저런 차이가 좀 좁혀질 수 있는 그쵸. 건가요? 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냥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란 말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 우리가 내년에 봤을 때 어떤 점이 그런 좀 우리가 오늘 그런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숫자 내지 이런 것들의 변화 속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 주주 가치를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소위 좀 시행령이 나오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분할 못 하거든요. 비용이 너무 드니까.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숫자 같은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뭐 오늘 뭐 좀 약간 차분하게 소장님도 좀 오늘 더 차분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연락 같은 건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송이나 이제 소위 이런 채널에 안 나가는 이유가 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뭘 해도 막 좀 신나는데 이럴수록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칼럼에 쓰는데 좀 정말 여기서 중심 잡고서 네. 뭐 우리가 한 1년 전쯤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좀 주식을 길게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정말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내일 뭐가 나올까 아니면 일주일 뒤, 2주 뒤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딥밸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도 상당히 뒤에는 우리에게 큰 어떤 과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네. 꼭 대형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얘기를 중에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난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들 던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 무조건 써도 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네. 그 일단 제가 퀀트로 돌려보고서 좀 보고서 기업도 탐방을 좀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면 왜냐하면 너무나 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요, 센터장님. 그런 그러니까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꼭 종목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대형주, 우량주를 떠나서 그쵸.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분석해보고 계속 가져가도 된다는 어떤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게 개인 투자들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장은 네. 유동성 장이에요. 코로나 직후에 그냥 뭐든지 오르는 것 같을 때 주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개인 근데 또 요즘 투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네. 이런 국면에 오시면 하여튼 싸게 사야 되고요.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저점 중요한 확인을 거. 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뭐 정 안 되면 뭐 꼭 약간 우리가 정보라는 게 내가 누구보다 빨리 한다고 그게 돈이 되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음을 제거한 어떤 정보는 결국 뭐냐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그리고 이익이 들고 있고 매출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네. 보고 있다가 그게 좀 급락을 해 있는 게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사놓으시면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종목들은 요즘 은근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알짜 정보와 소음 정보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제가 좋죠? 이제 번스타인의 소음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실 때 그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요?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원래는 좋은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을 말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있었고
분기 데이터 업데이트는 어닝 데이터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누가 더 성과가 좋았냐? 분기 업데이트 데이터를 한 사람이 더 좋았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더 선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미국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결국 정보라는 게 막 남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모여지는 수렴되는 정보가 더 핵심이라는 거죠. 확산되는 정보라고. 네. 주식시장은요 신기하게 누가 뭐든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시장이에요. 원래 정보의 속성은 서로 안 가르쳐 줘야 되는 정보인데 네. 주식시장 자기가 뭘 하게 되면 소문을 내 가지고 그걸 하고 그럴까요? 싶어. 네.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그 아하. 유명한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누구보다 빨리 알고 이런 정보보다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몇 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핵심이 뭐지? 결론이 뭐지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 바로 더 빠진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하다. 그 말씀이고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하는 것이고. 아니 뭐 계속 그래 왔으니까 뭐 저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네. 기본적인 생각이 하여튼 밸류에이션 쌀 때 사고 비쌀 땐 줄이고 아주 단순한 걸 말씀을 드려왔고 요즘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하든 이런 뭐 하다못해 채팅창을 보든 하든 벌써 우리 시장이 말이죠. 네. 몇 가지 달라진 거. 첫째, 네. 그동안에 왜 저 3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뭐 2,600에서도 그랬고 2,400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반등 옵니다 하는 와중에 더 빠집니다 하면 욕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이제는 빠질 만큼 빠지고 반등 기대해도 좋습니다 내지는 바닥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 욕을 먹어요. 엄청 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 꼭 오늘뿐만이 예를 아니고 들면? 오늘뿐만이 그렇지 아니고 않습니다. 네. 이게 벌써 시장에 벌써 달라진 어떤 시장 센티멘트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특히 네. 개인 투자자층에서 네. 예전에는 지수 더 밀려요, 주가 더 빠져요 하면 욕을 하다가 이제는 오릅니다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 됐는 거 하고 또 지금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지 기레건님이셨나 2차 호구 모집 산타랠리 그런 말씀 뭐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저는 채팅창 읽는 재미가 참 좋은데 쏠쏠한데 싸게 사라 하셨잖아요. 네. 싸게 샀더니 더 싸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근데 이번에는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온다면 기본적으로 중간 가격이 한 배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를 보는 거고 0.9배 정도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더 슈팅이 아래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네들은 왜 이렇게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당신들 스타일은 왜 이렇게 좀 고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근데 항상 고집스럽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때도 저희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때였고요. 요때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잘 여기서 코로나 때는 여기서 사자고 그랬대 여기서. 네. 여기서 사자고 했다가 네. 이렇게 빠졌죠. 근데 물론 이때는 빨리 V로 돌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사자고 했다가 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칼럼인가에 이걸 썼던 거거든요. 나는 뭐냐면 그래도 일간지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선택 1호에 서 있는데 세상은 망하지 않았단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망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 요즘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망한다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더 빠진다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망한다는 생각을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먹고 살기 힘들 때 망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항상 맞아요. 항상 이럴 때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도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고 최근에 보면은 막 카카오 같은 게 이제 폭락을 하면 카카오 거기 직원들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그런 소위 같이 힘들면 괜찮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결이지만 여하튼 이거는 저희들 하우스의 색깔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자주 안 바꿔요. 저희들은 원래 좀 위에선 줄이고 아래는 사고 이걸 반복해왔던 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다른 데서도 방송하면서 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다. 승희 씨도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참 네. 완전히 친구 영화 친구의 히트친 그 친구에서 영화 친구 합니다. 예, 장동건 씨가 연기했던 그 동수의 마지막 대사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거는 꼭 투자 세계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그 투더문 회사고 뭐 3,300 갔을 때 4,000 갑니다 할 때 그때 고마해라 많이 묻다 했고 지금 뭐 2,150 라운드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2,000 밑으로 가자고 또 길길이 뛰는 것도 그 동수의 마지막 대사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또 갑자기 또 막 꽃버스 들고 막 난리 치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생겨요. 주변에. 저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 꽃버스를 2,600에 치지 여와갖고 꽃버스 잡겠다고 난리니. 근데 뭐 제가 그거는 각상 결정하시는 건데 드리신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띄워놓는 게 그냥 어디 가도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결국은 이게 뭐 리서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서치 베이스 투자, 뭐 내러티브가 아니라 넘버를 보자. 그러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를 투자하는 거는 결국 뭐든지 좀 싸게 사서 싸게 사야 버틸 수 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 지금 제일 힘든 분이 누굴 거 아니면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3천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괴롭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악에 바쳤을 것 같아요. 악에 네. 바치죠. 3천에 사고 2,900 사고 2,800 사고 2,700 사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이런데 누가 나와서 이- 뭔 소리를 해도 다 밉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제가 변명이 아니자면 저번에 한번 이런 분이 한번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댓글 한번 단 적이 있었는데 2,000한 배서부터 2,500배서부터 사기 시작한 사람은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계속 버텨가는 국면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도 이 정도로 급하게 금리가 오를 줄 몰랐어요. 이거는 오늘 여기서 아까 앞에서 괜히 뭐 시스템 위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매일 와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면 시장은 조금만의 긍정적 신호에도 반등을 나올 수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산타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드릴 수 있을 말씀은 너무 시장에 연연하시지 말고 예? 기업단에 접근해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단단한 기업들이 진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어지간하면 또 이렇게 네. 코로나 장 무너지기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전 레벨까지 와서 네. 이제 뭐 펀더멘털이고 뭐가 없이 그냥 돈으로 하던 거품은 얼추 빠졌어요 보면. 맞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네. 예. 혹시 네. 저는 뭐 한 2,400, 암만 못 가도 2,400원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은데 얼추 이렇게 동의 되십니까, 센터장님? 아, 그 저는- 이상까지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뭐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천 깬다 분위기가 정말 다수인 것 같아요. 2,000 깬다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주부터 바닥을 치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대형주부터. 네. 왜냐하면 그거부터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땐 샀어야죠. 지금 또 어중간히 올라왔을 때 사면 재미없는 거죠. 하인스 같은 것들도. 8만 원 초반에 샀으면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는데 또 10만 원에 사면 머리 아픈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뒤져보시면 또 밑에서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서 시작.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가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그런 작업을 한 걸 제가 리스트를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뭐 지금 탐방도 안 갔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좀 지져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자꾸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근데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탄탄한 회사인데 많이 아주 빠졌다를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네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럴 때 수출주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정리해 주셨네요. 제일 편합니다. 아하, 수출주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출주 쪽은 분명히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출 쪽에서 수출주가 반도체 자동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용용품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에 좀만 뒤져보시면 이 회사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보니까 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의외로 신용이 갑자기 많이 줄인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외로. 좀 챙겨봐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챙겨보시면 뭐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꼭 바닥이다 이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제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하도 장이 주구장창 막 작년 여름부터 빠지니까 그리고 또 어스스하니까 무슨 시스템 위기 어디가 뭐 부러지나 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그러할 가능성은 근데 대표님 이런 거예요. 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모른다는 그러니까 전제하에 서로 모르죠. 저는 음. 금리가 여기서 더 정도 간다 안 보기 때문에 바닥이라 보는 거죠. 아니 뭐 여기서 못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저번 주에 한경 TV인가 오래간만에 정말 가서도 그 말했다가 댓글 테러를 당했어요. 그냥 보니까 뭐 진짜 별말 아니고 뭐 이 정도면 바닥이지 했더니 그 단어 자체가 금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은 네, 그 말 하면은 네. 예, 뭐 이상한 사람 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저보다 우리 와이프가 민감해서 보고 나서 막 그런데 가지 말라고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뭐 안 보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는 바닥권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뭐 사실 저는 저점도 잘 안 깨질 줄 봤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틀린 거죠. 하지만 제가 보는 주식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딥밸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해왔던 하우스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과 뭐 이번에 하도 이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저희가 호흡을 맞춘 분들이 적을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왔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다시 한 단어로 제목으로 들어와 딥밸류 구간에 와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슬슬 보내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도 댓글이 걱정이 좀 됐네. 이제 또 저희 일부 함께했던 내용 네. 가지고 여러분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도 다트 가서도 막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